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에 편입시켜달라. 2. 한국 미 해군의 T-50A 훈련기 200대 판매한다. 3. 죽어도 못 준다는 미국에 한국이 보여준 충격 기술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일본의 최남단에 위치한 이시가키 섬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시가키 섬 주민들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선언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노한 이시가키 섬 주민들은 일본에서 탈퇴하고 한국으로 편입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자신들을 버렸으며 더 이상 이곳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의 행태가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어 한국으로의 편입 이야기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국에서 일본 정부가 제공한 것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섬 주민들은 일본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시가키 섬을 중심으로 심각한 국제 정세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곳의 주민들은 한국으로 편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 최근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은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남쪽으로 약 400km나 떨어져 있는 이 섬은 일본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지리적으로는 일본 본토보다는 오히려 대만과 더 가까운 섬으로 일본 방위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유사시 중국과 일본의 분쟁이 생겼을 때 중공군의 침공 1순위인 목표 지역이기도 하죠. 그림처럼 그린 듯한 파란 바다와 뜨거운 햇볕, 마치 하와이에 온 듯한 느낌을 들게 만드는 분위기와 아름다운 빛이 잘 보존된 자연 경관이 펼쳐진 섬인 이시가키는 그야말로 평화라는 말이 어울리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이런 평화로운 섬에서 최근 집단적인 소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이 거리에 나섰고 공무원들이 이를 막으려 큰 고성이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섬 전체 인구 4만 명 중 무려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나와 일본 정부를 향해 분노를 하며 크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 벌어진 국회 파행 사건으로 인해 이 섬의 주민들이 크게 분노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일본의 국회 회의 중 아카미네 세이켄 의원에 의해 국회에서 폭로된 자위대의 중요 기밀문서가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일본 방위성의 내부 문서인 이시가키 섬의 기동전 구상 개요 방안의 내용이 폭로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 들어있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의 충격적인 내용은 중공군이 이시가키 섬을 침공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자위대가 섬의 주민들의 보호는 뒷전이고 오히려 민간인을 그대로 방치하여 민간인을 의식한 중공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반격을 실행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문서를 폭로한 아카미네 세이켄 의원은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며 문서를 유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보호는 자위대의 담당이 아니다. 라는 문구에서 일본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시가키 섬이 포함된 오키나와현에서는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들이 오키나와로 상륙하는 미군들을 막기 위해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썼던 전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군들은 민간인들을 보고 당황한 미군들에게 맹렬한 공격을 감행했고 그로 인해 미군은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본군의 행태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분노했고 일본의 이런 비열한 전쟁 방식 때문에 미국이 결국 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죠. 당시 일본군이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키나와현의 주민들을 같은 일본인이 아닌 이등 국민들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오키나와 제도 자체가 과거에는 일본 땅이 아니었고 일본이 나중에 점령하면서 주민들을 일본으로 편입하였기에 지금도 일본에서는 이곳의 주민들을 순수한 일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발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천인공노할 악마적인 행동을 21세기인 지금에도 또다시 자행하겠다는 것이죠. 이 폭로에 이시가키 섬의 원로들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한가운데서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서 가족과 동포들을 잃은 과거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섬의 주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결국 분노한 주민들은 이시가키 섬의 인구 4만 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시청에 운집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국민 수호 의지를 저버린 일본 정부는 각성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며 일본 정부에 대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극도의 혼란한 섬의 상황 속에 이시가키 섬을 이끌고 있는 섬의 원로들은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시가키 원로들이 이 같은 선언을 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로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한국의 제주도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이시가키 주민들의 원래 뿌리는 한국의 탐나라고 밝히며 자신들은 과거에 존재했던 해상왕국 탐나국의 후예라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했던 대표적인 학자인 미국의 미시건대 출신 알렉산더 보빈 교수는 자신의 논문인 고구려에서 탐나까지를 통해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의 기원은 현재 제주도인 탐나국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섬의 주민들 사이에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들어오며 전래되어 내려오고 있는 사라문다 하루망이라는 설화는 제주도의 설문대 할망 신화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제주의 신화가 이시가키 섬에서 꾸준히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이들의 뿌리가 탐나라는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시가키 섬의 원로들은 자신들이 한국의 탐나국을 지칭하는 타무라의 직계 후예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일본인들과는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과거부터 일본 내에서 막대한 차별을 받아오게 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런 역사적 배경과 설화가 이시가키 섬의 원로들과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이시가키 섬과 그 부속 도서의 한국에 대한 편입 요청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섬 주민들의 요구를 들은 일본 정부의 반응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넓은 해양 영토를 추구하는 일본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도 한 이시가키 섬은 일본이 기를 쓰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면서 지키려고 하는 센카쿠 열도마저 그 부속 도서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일본의 해상 안보에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중요한 요충지를 절대로 다른 곳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곳이 한국에게 넘어간다면 일본이 지금까지 기를 쓰고 지키려고 했던 동중국해의 해상 패권을 모조리 상실하는 셈이기에 절대 넘겨줄 수 없다며 필사적으로 이곳을 지키겠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는 일본 정부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곳의 땅일 뿐 정작 이곳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받기라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일본에 소속되어 있다가는 태평양 전쟁의 악몽이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의 주민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일본을 벗어나겠다고 나선 것이고 이 때문에 이곳의 공무원들과 싸우며 고성이 오가는 것은 물론 소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일본 정부에게 자신들의 행보를 직접 선택하겠다는 최후의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주민투표라는 마지막 카드를 빼들게 됩니다. 섬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민주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묘수를 비장의 카드로 준비한 것인데요. 이시가키 섬의 강경한 투표 결정 통보에 일본 정부는 현재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베 전 총리의 사망과 통일교 스캔들로 정권이 혼란한 상황이라 이시가키 섬의 주민투표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제대로 신경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실시하는 주민투표를 지금 당장 일본 정부는 막을 여력이 없습니다. 이시가키 섬 측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간섭을 못하는 현 시기가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섬주민들의 절반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할 정도로 이시가키 섬의 민심이 일본에서 떠난 지금 투표를 결정한다면 이시가키 섬과 그 부속 열도들의 한국으로의 편입은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특히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이시가키 섬 인근 해역은 천연자원의 보고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흑해 유전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이곳은 제7관구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섬과 인근 해역을 한국의 소유로 가져가게 된다면 일본이 2029년 7관구를 뺏어가려고 하는 계획마저 완전히 깨부술 수 있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대한 유전과 천연가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로만 4천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태평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주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지역이지만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스스로 넘어오겠다고 하는 것을 일본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평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평소 모범국으로서 건실히 행동을 해왔고 한류 문화로 한국의 의상이 드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한국의 모습은 자국민마저 차별하여 떠나게 만들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들의 투표가 무사히 잘 진행되어 앞으로 함께 번영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대의 훈련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 이번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은 예산 문제로 묻히는 듯 보였으나 최근 외신이 세 개 회사에서 입찰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세 개 회사는 보잉, 사브와 KAI, 록히드 마틴 그리고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이며 이들이 제시한 모델들은 T7A, T50A, M346 마스터로 알려졌습니다. 언급된 기종들은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한 차례 부딪힌 경험이 있어 이번 수주전에서도 세 개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도 T7A와 T50A의 경쟁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T50A가 이번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의견도 있어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미 해군은 왜 고등훈련기를 도입하며 각각의 기종들이 가진 특징과 T50A가 왜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는 입찰자들이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제출했다 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미 해군은 맥도널 더글라스 4위 T-45 고스호크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3개 회사가 입찰 신청을 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미 해군이 예산 문제로 보류하고 있던 사업이 다시 시작됐음을 알리는 기사였습니다. 미 해군 훈련기로 사용되는 있는 T-45 고스호크는 1992년 최초로 맥도널 더글러스사에서 생산하다가 2007년 마지막 기체를 인도했는데요. 맥도널 더글러스사가 보잉과 합병한 이후 보잉사가 T-45 고스호크의 정비, 유지, 보수를 진행하면서 미 해군은 2015년에 T-45 고스호크를 2042년까지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1992년 1월부터 미 해군에 인도된 T-45 고스호크는 30년이란 세월 동안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소 공급 시스템 문제가 발견됐는데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 조종사 훈련생들의 훈련 거부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지 보수를 맡은 보잉사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미 해군은 2023년부터 미 해군 차기 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에 있었으며 2028년까지 전력화하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은 T7A와 T50A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이유는 레오나르도의 M346 마스터의 과거 이력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M346은 2건의 추락 이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2011년 11월 18일에는 두바이 에어쇼에 전시 용도로 참가했던 시제기 1대가 귀환 중 걸프만에 추락한 이력이 있으며 2012년 2월 16일에는 시연 비행을 실시 중이던 기체 1대가 이탈리아 쿠네오와 사보나 주 중간에서 추락해 조종사가 사출했으나 낙하산이 엉키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초보 전투기 조종사에게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조종 미숙으로 많이 긴장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최악의 사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조종사 생명과 직결되는 장치가 불량이라면 현재 미 해군이 운용 중인 T-45 고스호크랑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에 레오나르도사의 경영상 문제도 많습니다. 최고 경영자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데요. 레오나르도사의 모체였던 핀메카니카 그룹의 경영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뇌물 혐의와 불법적인 자금 유통으로 구속이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핀메카니카에는 안 좋은 이미지가 쌓였고 결국 경영난으로 구조조정까지 하는 상황이 왔으며 이미지 쇄신을 위해 회사 이름을 레오나르도라고 바꿨습니다. 이렇게 회사 경영에 문제가 많아 갑자기 부도라도 나게 된다면 구입한 기체들의 유지 보수 측면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레오나르도사는 현재도 그렇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운용 중인 M346은 총 70여 대가 운용 중인데 이는 개발국인 이탈리아와 그 밖에 운용하고 있는 국가를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경쟁 중인 기체 중에 우리나라 T50A가 200대 이상이 운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인지도가 현저하게 낮은 편에 속합니다. M346의 스펙도 T50A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M346는 최대 속력 또한 아음속에 있기 때문에 미 해군에서 초음속 조항을 붙였으면 입찰 시도조차 못할 뻔한 기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것은 T7A 레드호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승리한 바 있고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도 수주를 따내기 위해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점이 이것이 다입니다. 미 공군은 개발도 되지 않은 T-7A 레드호크를 선택했다가 후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보잉의 T-7A 레드호크는 2023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항공기의 치명적인 결함인 윙락 현상 발생으로 양산까지는 1년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사의 인도 지연도 문제지만 T-7A 레드호크를 해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의 연분으로부터 기체를 보호해주는 해양화 작업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T-7A 레드호크의 기체는 매우 가볍지만 함재기로서는 기골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설계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러한 비용의 증가를 감수할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거기다 현재 보잉사가 B737 맥스 사태로 회사의 경영 상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공군의 훈련기 납품 일정도 현재 가능할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매우 큰 변수가 될 듯한데요. 보잉사는 현재 입찰을 할 때 저가 입찰을 주도해서 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며 이것을 민항기 개발 생산 이익에서 만회해왔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77조 원의 자금 지원을 받는 상황이며 내부적으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민항기의 불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입찰을 위하여 감수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몇몇 국가에서는 보잉 737 맥스에 대해 이륙금지 명령을 풀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제고가 남아 경납고로도 수용하지 못해 직원 전용 주차장에도 737 맥스를 볼 수 있습니다. 경영적인 면만 보자면 레오나르도사보다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미 공군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미 해군은 미 공군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인데요. 현재 성능 면에서는 KAIV T50A가 다른 후보 기종보다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T50A는 우선 최고 속력이 초음속을 웃돌고 레이더 운용이 가능하며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까지 갖춘 기체입니다. 훈련기라고 보기에는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며 무장 장착과 레이더 기능 또한 아주 우수합니다. 여기에 T50은 많은 파생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장 운용이 가능한 TA-50 전술 입문 훈련기, FA-50 경공격기 그리고 T-50B 공중공례기 등이 있습니다. 이 파생형들은 카탈로그나 프로토타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부터 해외 각지까지 많은 수가 운용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T-50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최신 무장들까지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미 공군 RFX 사업에서 KAIV T-58대를 도입하려고 했던 이슈가 있었을 만큼 성능은 입증받은 상태이며 이미 동남아 국가와 이라크에서는 T-50과 FA-50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T-52 훈련기 후보 기종 중에 유일하게 전투에서 검증을 받은 기체라는 점입니다.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필리핀 공군이 운용 중인 T-52 경공격기형인 FA-50PH가 2017년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이슬람 극단 주의자들과 벌어진 마라위 전투에 투입되어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인데요. 약 5개월 동안 벌어진 전투에서 FA-50PH는 총 156회의 비행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624발이 MK-84 범용폭탄을 적들 머리에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은 FA-50PH를 위전용 전투기로 치부했었는데 마라위 전투에서 FA-50PH의 활약을 보자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느꼈고 현재는 분쟁 지역 최전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위 전투는 T-52 성능을 검증하는 사례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동남아에서는 T-52 사도 후에는 하지 않을 보증수표 같은 항공기가 됐습니다. T-50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 면에서 가장 비싸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훈련기이지만 그 스펙이 웬만한 전투기 급이라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연습을 실전처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전이 성능이냐 가격이냐 하는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는 미 해군이 예산난을 겪고 있어 T-7A를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지만 반대로 T-50A 위 우위를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T-50을 사용 중인 국가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T-50은 한마디로 T-50을 한 대도 안 산 국가는 있어도 한 번만 산 국가는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운용 중인 국가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1차로 16대의 T-52 경공격기 버전을 구매한 인도네시아는 얼마 전 6대의 T-50I 전술입문 훈련기를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태국은 총 3차례에 걸쳐 T-50을 도입했는데요.
1차에 4대를 먼저 운용하다가 우수한 성능에 빠져 2차에서 8대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태국 공군은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시기에 2대를 더 구매해 T-50의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몇 분들은 미 해군 훈련기이면 항공모함 함재기일 텐데 과연 KAI가 함재기를 단시간에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 미 해군 훈련기의 소요 사양은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항공모함 이착함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별도의 함재기형 훈련기 개발이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키드 마틴과 KAI는 필요하다면 T-50 함재 개량형도 만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T-50이 선정된다면 수십조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KAI의 T-50이 지난 미 공군 고등훈련기 수주전에서 패배를 서력할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으며 한국의 항공기들이 전 세계의 하늘을 누비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호주에서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는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허가해주지 않고 있는 핵잠수함 건조를 호주에는 승인해준 것인데요. 지난 9일 미국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구매를 승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건조되는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 3척을 구매하고 2척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해군이 그토록 간절히 바래왔었던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에는 절대 허가해주지 않더니 호주에는 5척이나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었다는 소식에 미국의 강한 배신감을 느껴야 했었는데요. 심지어 한국은 미국에서 팔아주지 않고 그저 원자력 사용 제한을 풀어주기만 한다면 당장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아쉬움을 느껴야 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16일 미 국무부 부차관보인 앤서니 와이어가 한국과는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동맹이지만 호주와 달리 한국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너희만 안 된다고 하면 참지 못하는 게 한국인들이죠. 얼마 전 핵 추진 잠수함급 작전 능력과 현존하는 재래식 잠수함 중 최고의 성능을 갖추게 될 하이브리드 잠수함의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도산안창호함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킬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 3배치 2인데요. 지난 30일 장보고 3배치 2 선도함의 기공식이 거제도에 위치한 대우조선소에서 열렸습니다. 장보고 3 사업은 3,000톤급 중형 잠수함 9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배치일로는 이미 실전 배치된 도산안창호함을 포함한 3척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이보다 한층 더 발전된 형태인 배치 2급 잠수함 2척의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선도함은 2026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착공에 들어간 2호함 역시 2028년 인도될 예정입니다. 도산안창호함보다 배수량이 600톤이나 늘어 수중 배수량 4,000톤급 잠수함이 된 장보고 3배치2는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작전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앞서 실전 배치된 도산안창호함보다 전투 및 소나체계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적 잠수함 탐지 및 교전 능력이 향상되었고 기존 6기가 탑재되어 있었던 수직 발사대도 4기가 늘어나 총 10대의 SLBM 발사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국내 잠수함 중에선 최초, 중대형급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 전지가 탑재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배치된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에는 한국특수전지, KSB에서 생산하는 납축전지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납축전지는 낮은 제조 원가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나 충전 과정에서 수소가스가 발생하여 폭발 위험성이 있으며 다양한 부속 설비들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협소한 잠수함 공간에 추가적인 설비가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무장량과 연료 탑재량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리튬 전지는 납축전지에 비해 작동 전압과 에너지 용량이 우수하며 충방전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부속 설비들을 제거해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튬 전지는 기존 납축전지보다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고 리튬 전지를 탑재한 장보고 3배치 2 잠수함은 최저속도 잠항시간을 166%, 최고속도 잠항시간을 305%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충반 전유율도 50%이며 수명이 2000사이클인 납축전지에 비해 97%로 100%에 가까운 높은 충방 전유율과 4000사이클로 2배에 달하는 수명을 가지고 있어 잠수함의 운용 및 유지 보수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롭게 건조되는 배치 2 잠수함은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밀성과 자망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잠수함에 탑재될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는 리튬 전지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술로 제작되었는데요. 체계 개발을 맡은 하나디펜스는 국내에서 리튬 전지 관련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 SDI의 리튬이온 셀 192개를 직렬 구성한 리튬 전지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장보고 3배치 이 잠수함에는 총 140개의 모듈로 구성되는 11.2MWh 용량의 리튬 전지 그룹 2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용 장비의 높은 출력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바로 안정성입니다. 아무리 평시 작전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교전 시 작은 충격에 폭발해 버린다면 군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라고 할 수 없죠. 특히 리튬은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을 가진 금속으로 한번 불이 붙게 될 경우 쉽게 끌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화재 사고를 진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죠. 무게 안정성을 위해 잠수함 하부에 배치되는 리튬 전지는 선체에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해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리튬 전지에서 수소가스가 발생하면서 연쇄적인 폭발로 이어져 잠수함이 곧바로 침몰해버릴 수도 있죠.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잠수함에 탑재되는 리튬 전지는 절연 성능을 강화하고 과전압, 과전류, 고온 등에 대한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하여 일반 전기차 배터리와는 차원이 다른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리튬 전지 모듈은 외부의 화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전체를 둘러싸 밀봉시키는 압력용기 구조로 설계되었는데요. 모듈을 둘러싸는 소재는 열전도 및 열팽창률, 비열 성능이 높은 스테인리스강, STS 계열의 소재로 제작되어 1400의 온도까지 내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과연 실전에서도 제대로 작동할지는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디펜스에서는 말 그대로 전지를 불에 태우고 물에 담궈보았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이루어진 잠수함 전지에 대한 성능 입증 테스트였는데요. 하나디펜스에서는 전지를 794VDC 직류전압으로 95%까지 충전하고 연소안전 시험평가를 실시했습니다. 800터부터 1100이 화염에서 2분간 가열하였지만 시험 후 모듈의 파손은 확인되지 않았고 모듈 구조물 속 전지도 전혀 손상되지 않고 초기 전압인 794VDC 직류전압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염수로부터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작동 중인 리튬 전지팩을 말 그대로 바닷물 속에 담가 보았는데요. 고전압으로 충전된 리튬 전지팩을 바닷물보다 고농도의 염수에 침수시켰지만 화염이나 폭발 반응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전지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하루 동안 물속에 방치해뒀음에도 물속에서 꺼내 확인한 결과 어떤 화염이나 폭발 흔적도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외에도 88가지의 기능, 성능, 안정성, 연동 시험을 거쳤지만 전부 요구 성능을 100% 만족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국제공인 규격에 따른 리튬 전지 성능 테스트까지 통과하면서 하나디펜스의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성공적으로 완성된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를 이용하여 선박용 고안정성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개발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군사용으로 개발된 기술로 민간 친환경 선박 시장까지 공략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손재일 하나디펜스 대표는 하나디펜스가 보유한 최고 수준 ESS 패키징 기술을 필두로 국내 2차 전지 셀 메이커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들과 연합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선박용 ESS 제품 표준화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며 국내 친환경 선박 기술 발전과 보급 활성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리튬 전지 모듈을 탑재함으로써 장보고 3배치 2는 재래식 잠수함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에서라면 원잠에 맞먹는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북한의 잠수함 SLBM 발사 능력을 갖추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금 북한의 잠수함을 추격하고 타격할 수 있는 국내 잠수함 전력의 확충이 매우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잠수함으로 대잠전을 펼치기 위해선 상대방을 오랫동안 추적할 수 있는 자망 지속 능력과 잠수함을 탐지하는 소나 체계의 성능이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실전 배치가 완료된 도산 안창호함에는 국내 개발에 성공한 소나 체계가 탑재되어 있으며 배치 2에는 한층 발전된 전투 체계 및 소나 체계가 탑재되어 탐지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는데요.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버지니아급의 배치 3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말발구평 선수 소나가 장착되었고, 하드웨어적인 스펙만 따져보았을 때도 도산한 창호함의 소나보다 3배에 달하는 소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롭게 적용된 차세대 잠수함용 첨단 기술들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인데요. 가장 중요한 잠수함의 화력수단으로는 현무 44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10기의 수직발사대와 지난해 전력화에 성공한 국산 차세대 중월의 범상어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미국이 핵잠수함을 주지 않더라도 핵잠수함급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원해 작전의 비중이 낮은 한국 해군의 특성상 한국 잠수함은 근해에 매복하고 북한의 잠수함을 감시하며 북한 잠수함이 내해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임무가 가장 중요한데요. 한번 가동할 경우 절대로 시동을 끌 수 없는 핵 추진 잠수함과 달리 디젤 엔진 잠수함은 엔진을 끄고 대기할 수 있기에 소음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매복 임무에서는 디젤 잠수함이 핵 추진 잠수함보다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협소한 전술적 환경에서 자망시간을 최대화한 하이브리드 디젤 잠수함 전력은 핵 추진 잠수함 못지않은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신무기 개발에 하나하나 태클을 거는 미국이 아니 꼽지 않을 수가 없지만 한국의 뛰어난 연구진들은 시련이 닥칠 때마다 이를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성능의 무기들을 선보여 왔었습니다. 하늘과 지상, 바다, 그리고 심해까지 한국의 뛰어난 무기를 이 빈틈없이 지키게 될 그날을 그려봅니다.